안녕하세요. 예, 오늘 무척이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개최하는 삼성서울병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감사할 일인데요. 내일은 더욱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강연 잘 참고하셔서 커다란 질병 없이 올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삼성서울병원 조선일보사 공동건강교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주제로 순환기내과 성지동 교수님, 박승우 교수님께서 각각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강의를 해주실 성지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성지동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예방, 심장재활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지동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고혈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그냥 좀 관심을 가지셔야만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진단이나 치료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참 많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알아두셨으면 생각되는 부분들은 소위 생활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의 고민들은 의사에게 맡겨주시고 스스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들 이런 쪽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뜻밖의 사진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고혈압이 지금은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놔두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 아주 상식적인 얘기처럼 돼버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를 꼭 정말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뭐가 그렇게 나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충분하게 인식을 못하고 계신 분도 간혹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고혈압을 그냥 놔두면 이런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흘려 들으시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얘기를 그냥 하나 드리려고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아시는 분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사람이죠. 고혈압으로 인해서 제대로 조절 안 된 고혈압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잘못된 분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죠.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 아닙니까? 얄타 회담에서 이제 처칠, 스탈린하고 같이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인데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런 사진인 걸로 합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이분의 얼굴이 좀 병색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상당히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별로 건강하지 않은 얼굴이거든요. 이때 이제 1945년인데 이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중증 심부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숨이 차고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이 바로 고혈압이기 때문에 결국 심장이 나빠져서 이런 상황에 이른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세 사람이 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 처칠, 스탈린, 루스벨트보다 훨씬 더 오래 살기는 했지만 두 분 다 결국에는 고혈압으로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빨리 죽었는데 한 50대 이때부터 혈압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36에 78. 한 1, 2년 되니까 확 더 높아졌고요. 40년 초반쯤 되니까 벌써 170에 80, 90에 100 해서 제법 심한 고혈압이 됐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커진다는 의미는 심장이 혈압 때문에 부담을 받다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심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심장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해서 한 44년 이때 말년에 가서는 콩팥 기능도 나빠지고요. 심장이 나빠져서 막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했고 말년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심한 고혈압이 됐고 마지막에는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 사진 그 자리에 앉아있을 그 당시는 정상 상태가 아니고요.
사실은 직무를 수행하기 거의 힘들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문제는 1940년대요. 고혈압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혈압 높은 거를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저염식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였고, 또 의사들도 고혈압이라는 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반신반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혈압이라는 거를 그냥 조절 안 하고 놔뒀을 때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두 가지. 심장이 나빠지는 거하고 중풍. 이 두 가지를 바로 보여준 가장 유명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여러 분들께서도 신문지상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상 혈압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20, 수축기혈압 120, 이완기혈압 80, 120에 80 이하인 거를 정상이라고 바꾸는 걸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바꿔가지고 새로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의 반밖에 안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새삼스럽게 그렇게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고혈압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뭐 갑자기 무슨 없던 병이 생긴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다 이 혈압이 어느 정도 높은, 애매하게 이제 높은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건데,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결국 기준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제까지는 내가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혈압이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혈압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가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재 기준은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 120 이하, 이완기 혈압 180 이하, 둘 다 이하인 거를 이제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혈압의 기준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는 기준은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이상인 거를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전에 그 가이드라인에서부터 바뀐 거는 없고요. 단지 정상 혈압이라는 거를 더 낮게 이제 조정을 한 것뿐이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고혈압 전 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자. 또는 전고혈압 이렇게 분류를 하자. 이렇게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혈압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자라는 의미가 되겠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고혈압 약을 잡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앞으로 혈압이 좀 더 높아져서 보다 이제 본격적인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이 더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데 속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생활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을 안 쓰고 혈압이 좀 낮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물론 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 생활요법도 해야 되겠지만은 대개는 약물요법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혈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조절할 것인가? 뭐 크게 나누면 그냥 간단합니다. 생활요법, 비약물요법, 약을 안 쓰고 낮출 수 있는 방법, 약을 써서 낮추는 방법,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주로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제 생활요법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가 저염식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의사들에게 듣는 그 여러 가지 이 잔소리 중에서
가장 아마 자주 들으시게 되는 거가 싱겁게 잡수시라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루 식염 6g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로는 싱겁게 먹으라는 거가 참 쉽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는 것이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식사의 특성도 관여를 하는데요. 싱겁게 먹기가 참 힘든 식사입니다. 우리나라 식사가. 그래서 이 식염 6g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보통 우리나라의 평균 소금 섭취량의 절반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싱겁게 먹어야만이 어느 정도 혈압 조절에 효과가 있을 정도라는 거거든요. 참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식염 섭취를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이제 고혈압 있는 분들 또는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아까 높은 그런 좀 높은 편의 혈압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혈압 자체가 낮아집니다. 식염 섭취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또 짜게 잡수신, 좀 싱겁게 잡수셨을 때 혈압약의 효과를 좀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더 잘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특히 이뇨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좀 싱겁게 먹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설사 혈압이 높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특별히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로울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른들, 성인에게서 싱겁게 먹어라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장래를 위해서 좀 더 예방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은 지금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좀 짜게 먹는 습관보다는 좀 싱겁게 먹는 쪽으로 습관을 들이도록 해주는 거가 미래를 위해서는 아마 좀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짠 음식에 이제 익숙해진 분들이 싱겁게 잡수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력하시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염 섭취 좀 짜게 먹거나 싱겁게 먹거나에 상관없이 그냥 혈압이 별로 변동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싱겁게 먹었을 때 혈압이 확 떨어지는 분도 있고 별로 안 떨어지는 분도 있고 좀 개인의 차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식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염분을 포함하고 짜게 드시는 분은 하루에 20g 넘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평균 수치로 말씀드린다면 최소한도 지금의 평균적인 식사에서 절반 이하로 식염 섭취를 줄여야 좀 본격적인 저염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참 어렵죠. 입맛을 바꾸는 게 좀 쉽지가 않고 외식을 많이 하면 참 더군다나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식품에 소금이 얼마나 들었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특히 집에서 만든 음식,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김치,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은 따르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쪽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인스턴트 식품. 가장 그래도 비교적 실천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에는 전반적으로 염분이 많습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시면 일단 상당량의 염분 섭취를 줄일 수가 있겠고요. 실천하기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젓갈, 김치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음식을 가능하면 피하는 쪽이고 애당초에 이것이 좀 염분 함량이 적은 쪽으로 이제 식단이 또 개발이 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국물찌개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 영양조사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평균적인 식사에서 염분 섭취 중에 한 60%가 국물찌개, 김치 합치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물도 먹지 말고 김치도 먹지 말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가능한 한 간을 싱겁게 하시고 김치도 그냥 가능하면은 처음서부터 염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은 쪽으로 이제 새롭게 좀 식단을 개발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원칙은 이런 음식들이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음식들이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를 줄인다. 그래도 제일 실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양을 건더기 위주로 잡수시고요. 예. 소금 외에 다른 재료,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이제 향신료를 써서 이제 짠맛이 덜하더라도 좀 입맛이 돌도록 그렇게 뭐 조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좀 처음서부터 짠 음식에 길들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염식을 하는 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 하면은 저염식 플러스 이런 저지방 고섬유질 식사를 하는 것도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뭐 고지혈증 강의 들으시면은 이 저지방 고섬유질 시기를 뭐 귀에 닳도록 들으시게 될 수도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종류의 식사가 혈압 조절에도 뭐 다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섭취를 하시는 것도 혈압 조절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저염식하고 같이 하신다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정말 맹탕으로 먹고 정말 먹으라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억지로 참아가면서 노력을 하는데 혈압이 왜 이렇게 안 내려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차가 있고요. 혈압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서도 30, 40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효과가 아주 잘 나시는 분들 경우에 한 10 정도의 혈압 강화까지는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혈압이 많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식이요법 하시는 것만으로 혈압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이제 혈압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양이 문제입니다. 양이. 예. 과음하시면은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될 정도는 어느 정도겠느냐. 평균에서 이제 하루에 한두 잔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 뭐 꼭 혈압 때문만 아니더라도 다른 간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도 특별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양에 비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고요. 또 기왕에 이제 혈압약을 잡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술을 많이 잡수는 분들은 혈압 조절 잘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과음하시면 또 체중이 아무래도 늘기가 쉽습니다. 그럼 또 체중이 늘면 또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네,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와인이 아주 붐이고 굉장히 그 유행인데요. 와인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뭐가 몸에 좋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엄청나게 드십니다. 엄청나게. 저희가 그 술이라는 것이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일부분 가지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술을 권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의사가. 왜냐하면은 그 적은 양을 마셨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이제 술을 엄청 드시는데 거봐 건강에 좋대잖아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소위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 발병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사실입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것 조건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담배도 꽤 많이 피고 그럴 것 같은데 심장병 발병률이 유독 좀 낮습니다. 와인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와인을 많이 마셔라고 저희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런 거 같이 보셔야 공평하거든요.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한 게 어느 선이냐라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뭐든지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지나치면 나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든 무슨 술이든 간에 하여튼 적당량을 지키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건 어떠냐? 커피 드시면 일단 혈압은 좀 오르기는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도 개인차는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 드신 다음에 재보면 혈압이 좀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고혈압을 악화시키느냐, 요거는 조금 이제 불분명한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뭐 예를 하루에 한두 잔 뭐 이런 정도 드시는 걸로 장기적으로 고혈압에 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하여튼 많이 잡수시는 건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드시면은 그 당시에 혈압이 오르는 거는 되게 조금 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혈압계 같은 걸 이용하셔서 한번 시험을 해보실 수도 있죠. 커피 드시기 전후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과연 커피를 드셨을 때 이제 얼마나 오르느냐. 좀 많이 오르는 분이시라면 조금 더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체중 조절은 사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생활요법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할 수만 있다면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비만하신 분들이 혈압이 높다라고 했을 때 체중 조절하시면 효과는 100% 있습니다. 거의 100% 있는데 하기가 어렵죠. 그게 문제입니다. 체중 대충 생각하셔서 1kg 빼시면 1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kg 빼면 10 정도 낮아집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총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시는 게 기본인데 이 체중 조절하는 것도 사실은 참 복잡할 수도 있는 얘기여서 이걸 가지고 1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게 드시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기본이 되는 거는 현실적인 체중 감량 목표치는 6개월간 현재 체중의 10%입니다. 이 목표를 얘기를 해드리면은 애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애계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걸 하시려면은 식이요법과 함께 다음에 말씀드릴 운동 두 가지가 다 좀 병행이 돼야만 되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조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활요법이 이제 크게 지금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체중 조절, 그다음에 식이요법, 저염식과 저지방 고섬유질식의 이제 식이요법, 그다음에 절주하시는 거, 술 줄이시는 거, 운동 4가지가 있는데 아마 실천하기 어려운 난이도 순서로 본다 그러면은 체중 조절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제일 어렵고 저염식하는 게 그 다음이고 아마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 술 줄이는 거 그나마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 4가지 중에는 그나마 제일 쉬운 부분일 거고 그 다음으로 그래도 실천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신 거가 아마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아주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표냐? 사람이 운동을 굉장히 많은 양의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인류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기간이 한 200만 년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거의 99%의 시간은 숲속이나 벌판에서 사냥을 하거나 막 돌아다니면서 나무 열매 따먹고 수렵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는 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거에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진화를 했고 심지어는 농경사회가 시작된 것도 불과 10,000년 전이거든요. 200만 년 중에 10,000년이면은 0.5% 아닙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정착해서 산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고 게다가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정말 운동을 안 하고 앉아서 생활하고 이렇게 운동 부족하고 많이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한 거는 정말로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신체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과식하고 많이 먹고 몸 안 움직이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사실 상극인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진화를 하면은 이런 생활에 맞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거에 맞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렵 채집 생활이 어떤 생활이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부시맨이죠.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부시맨 영화도 있는데
보시면 아주 빼짝 말랐죠. 다 그 마라토너 같은 체형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문명 세계하고 동떨어져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살찐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죠. 이건 미국 사람입니다만 미국은 더 심하죠. 더 심한데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린 나이 먹으면 혈압이 좀 보통 올라가는 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혈압 오르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도 혈압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중풍, 심장병 이런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런 걸로 죽지는 않습니다. 혈관 상태들도 아주 깨끗하고요. 콜레스테롤도 안 높습니다. 혈압 나이 먹어도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신체는 이런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현대 사회에서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운동을 하는 것이 꼭 정말 중요한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게 이 고혈압 아닌 분들에게도 수많은 다른 이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서 운동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혈압이 좀 낮아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체중 조절을 하시려면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을 하셔야 체중 조절이 되는데 운동하셔서 체중 조절이 되면 더 많이 혈압이 떨어집니다. 체중 조절 효과까지 더해져서 체중 조절이 안 되더라도 운동하시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체중 조절의 필수적인 요소고요. 전반적으로 심폐기능이 향상되니까 좋고. 그래서 대개 혈압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정도 수준이다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혈압이 좀 올라가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운동할 때 혈압이 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운동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운동하기 전보다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마 실제로 가정혈압계 같은 걸로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이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운동하기 전 혈압이 그 전의 혈압보다 운동 후의 혈압이 좀 낮아진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건데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이 효과가 축적되면은 이 시간이 점점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으냐? 이건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산소 운동이 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등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유산소 운동이 뭐냐라는 걸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 몸의 큰 근육이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제일 큰 근육들이죠. 다리의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근육들, 엉덩이 이런 쪽에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큰 근육들입니다. 큰 근육들을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역기를 든다. 이거 조금 달라지죠.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힘을 준 상태에서 멈추게 되니까 유산소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가 일단 혈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일단 혈압 조절 효과를 보시려면 유산소 운동이 좋고요. 그렇다고 웨이트 트레이닝이 해로운 거냐? 해로운 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유산소 운동이 주가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은 보조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혈압에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신다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못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혈압 조절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근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거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거는 어느 정도 혈압이 조절이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낫지 혈압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겠고요.
무게를 좀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시는 거가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써야 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무게는 하시지 않아야 되겠고요. 역기를 들어 올릴 때 서서히 이제 숨을 내쉬면서 하시면은 역기를 들어 올릴 때 혈압이 오르는 거를 최소화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아마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트레이너들이 아마 많이 얘기를 해주는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딱 참고서 역기를 딱 드시면은 그때는 혈압이 좀 많이 오릅니다. 약간 숨을 내쉬면서 들어 올리시는 방향으로 하면은 혈압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지켜주시면은 웨이트 트레이닝도 비교적 안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고혈압의 경우 운동은 안전한가? 비단 고혈압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려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가 관절 근육의 부상입니다. 특히 이제 또 혈압 높으신 분들이 되게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관절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우선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 운동에 별달 잘 적응이 안 돼 있는데 새로이 시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적절한 강도와 시간에서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휴식, 운동하시는 거 못지않게 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데 아픈 걸 참고 의지의 한국인처럼 운동하지 마시고요. 아프시면 쉬십시오. 아프시면 쉬시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아파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중단하고 쉬었더니 다음날 아침쯤 되니까 그냥 멀쩡하더라. 이런 정도시라면 크게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운동할 때까지도 뭔가 좀 시원치 않다든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금방 또 아파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또 신발. 요새 마라톤이 유행이고 한데 특히 이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발은 자동차 타이어나 마찬가지로 신발을 혹사를 했으면은 신발을 정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관절에 문제가 있다 원래 또는 운동을 하다가 자꾸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면은 관절에 주는 충격이 덜한 쪽으로 좀 이제 운동 방법을 바꿔보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달리기보다는 자전거 충격이 조금 덜 가겠죠.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페달을 밟으니까 충격이 조금 덜 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런 쪽으로 좀 운동 방법을 바꿔보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간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운동, 빨리 걷기 정도.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하셔도 대부분 무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장이 원래 뭔가 문제가 있다, 폐질환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이런 등등 좀 뭔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이라면 의사하고 일단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고혈압으로 인해서 병원 다니시고 있다면은 봐주시는 선생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운동을 별로 안 하던 분이 전혀 숨쉬기 운동 말고는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 번쯤 의사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죠. 활동 시에 이런 증상이 생긴다. 이거 당연히 좀 주의를 요하고요. 고혈압 외에 고지혈증도 있고 담배도 피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좀 더 의사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200에 110 이런 정도로 좀 심하게 높다. 그러면은 당장에 운동 시작하지 마시고요. 혈압 약물 치료하셔서 잘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게 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고 심박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계산해서 이거에 이런 정도 범위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맥박도 재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머리가 아프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힘들다라고 느낀 정도입니다. 전혀 안 힘들면 운동이 안 되겠죠. 매우 힘들다라고 하면 조금 과한 겁니다. 약간 힘들다. 숨이 조금 차기는 차야 되지만 옆 사람하고 말은 좀 할 수 있을 정도, 약간 땀이 날 정도, 이런 정도의 강도로 해서 주관적인 느낌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강도를 조절하시면 이거하고 아주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스스로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잘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강도를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얼마나 해야 되나? 최소한 15분은 연속으로 하셔야 웬간히 효과를 보십니다. 처음 시작한다면은 더 짧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특히 내 운동 체력이 무지 좀 약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10분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운동이 이런 정도란 뜻이죠. 준비 운동하는 거 빼고 점차 늘려나가서 30분 내지 60분 사이에서 이제 계속 하시도록 하고 매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매일 하시면 제일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절에 이제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하셔서 중간중간에 좀 쉬어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뭐 주말에 뭐 등산을 6시간을 한다. 이거보다는 그거를 다 나눠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시는 거가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무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하시면은 여러 가지 부상 위험도 덜 할 거고요. 자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좀 더 운동을, 좀 더 격렬한 운동을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 경험 없던 사람이 격렬한 운동, 여기 이제 마라톤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걸 하시려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전문가하고 먼저 상의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안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좀 빨리 걷기 이런 정도 운동은 크게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되지만 마라톤을 해보겠다. 좀 어느 정도 연세 있으신 분이 이거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죠. 만약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꼭 마라톤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죠. 마라톤은 뭐 스포츠를 넘어서서 사실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운동이거든요.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봅니다만은 가끔 마라톤 무리해서 하시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마라톤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덜한 강도의 운동으로서도 얼마든지 건강 증진 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으시면 도전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다면은 좀 연세가 특히 있으신 분, 또 혈압 높은 분이라면은 조금 의사하고 한 번쯤 상의를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운동하시라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다고 하시죠. 시간이라는 게 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겁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로 바빠서 시간 못 내는 분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죠. 운동하시는 거에 우선순위가 높아야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 좀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다른 일 다 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운동하신다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평생 가야 운동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사를 제끼고 나 운동부터 하겠다라고 나는 정도로 결심을 하셔야 사실 운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나는 따로 시간을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일상생활 하시는 중간에 활동하시는 거를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가까운 거리 걸어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TV를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이거거든요. TV 보십니까? TV를 볼 시간이 있으면 운동하실 시간이 있는 겁니다. TV 보실 시간에 운동하시면 되죠. 뭐 심지어는 실내 운동기구 갖다 놓고 운동하시면서 텔레비를 보셔도 되죠. 대개는 운동하실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기가 귀찮고 우선순위가 낮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하실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효과 안 하시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이런 짧은, 사실 계단 오른다고 해서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5분일 수도 있고, 2, 3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라도 쌓여서 상당한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못지않게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최소한의 운동량을 채우실 수 있는 정도는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하시고 따로 시간 내서 좀 더 하시면 더욱 좋겠죠. 혈압약을 이제 잡수시는 분들은 약물 복용 후에 이제 운동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대개 혈압약들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겠는데 운동을 하실 때 그렇지 않아도 혈관이 좀 늘어납니다. 사실 그게 또 이제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을 드시는 분이 운동을 하면 혈압이 조금 올라가서 쫙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딱 멈췄으면은 하지 근육이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해서 혈관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작용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하체로 피가 이제 쏠리는 거죠. 쫙 쏠리면서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죠. 핑 돌고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혈압이 높지 않으신 분들도 갑자기 운동하다 뚝 멈춰섰을 때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면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서서히 멈추시면 됩니다. 서서히. 갑자기 멈추지 마시고 서서히 멈추시기만 한다면은 이런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 충분히 생활요법을 하는데도 만족스럽게 안 되면 할 수 없죠. 약 쓰는 거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약을 쓸 거고 뭐 이런 문제는 의사가 고민하면 됩니다. 의사가 고민하면 되고 조절 목표는 병원 혈압은 140에 90 이하, 가정에서 잰 거는 요거보다 한 5 정도 낮게 요런 정도 목표를 잡고 뭐 혈압이 이제 잴 때마다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데 대부분 이 이하로 내려와 준다고 한다면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조절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생활요법만 해서 이런 정도를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약 안 써도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아요. 참 힘듭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약을 드셔야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약 먹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라도 싫을 겁니다. 약 먹으라 그러고 평생 먹으라 그런다면 끔찍하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혈압약을 중단을 하면은 원래 혈압이 됩니다. 약 때문에 떨어졌던 만큼은 하여튼 도로 올라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약을 끊고도 만족스럽게 혈압 조절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10분에 1분이 안 되는 정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혈압을 조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약을 안 쓰고 만족스럽게 조절될 것 같으면 약 안 먹어도 물론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면 약을 드시는 거죠. 그런 상태가 나는 다른 방법 도저히 노력할 만큼 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약을 쓰기 시작했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생 약을 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끊으면 원래대로 되기 때문에. 이 약을 먹기를 꺼려서 조금 좀 더 있다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미루면 뭐가 달라지느냐?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려면 아까 말씀드리는 생활요법들을 아주 무지하게 열심히 하셔서 혈압이 낮아지게 되는 방향 쪽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해서 혈압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세 드실수록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봐서 생활요법으로 할 만큼 해보고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약을 잡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괜히 미루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 너무 오래 먹으면 몸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몸이 망가지지 말라고 약을 드리는 겁니다. 뇌졸중, 신장 기능 저하, 심장 기능 나빠지는 거 이건 막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거든요. 고혈압약은 일부에서 부작용이 있지만 약 부작용은 드뭅니다. 심각한 부작용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무서워서 필요한 약을 안 쓴다라고 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냐? 다른 게 당연합니다. 작은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동을 보입니다.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다, 화가 났다. 당연히 혈압 오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생리적인 현상이죠. 혈압이 잠깐 높게 나왔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높은 수치가 자주 나온다. 이거는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혈압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혈압을 측정하셔서요. 평균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평균치가 조금 애매하게 조금 높게 아주 충분치 않게 조절이 되고 있다 한다면은 조금 더 잘 조절되게 만들어주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도
좀 덜해집니다. 네,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혈압이 갑자기 막 높게 나왔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되게 있거든요. 심하게 정신적 긴장했다. 혈압이 오르는 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으니까 아주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평상시 혈압 조절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평상시 혈압이 괜찮다라는 게 분명하다면 잠깐 혈압 높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개는 이러한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뭔가 좀 몸이 무리한 상태인 경우가 많고 이건 내가 조금 무리가 됐구나. 일단 좀 쉬어주자라고 안정을 취하시면 대부분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약물치료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너무 높은 수치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고혈압은 저 스스로 병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생활 습관을 좀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좀 고쳐서 관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생활요법은 이미 혈압 높으신 분들뿐 아니라 지금은 정상 혈압이더라도 좀 높은 쪽에 속하는 혈압이라든지 고혈압 전 단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혈압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혈압이 높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런 생활요법만으로 혈압이 조절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겠고요. 약물 복용하시더라도 생활요법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혈압이 더 잘 조절됩니다. 보다 적은 양의 약으로 더 잘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라면은 너무 막연하게 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하시는 것이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